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벽 4시의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날카로운지 말입니다. 남들이 가장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우리 부부의 하루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제 손은 늘 시멘트 가루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거친 먼지를 마시며 하루를 버티는 게 제 일이었죠. 아내는 더했습니다. 종일 뜨거운 가열대 앞에서 수백 인분의 밥을 짓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느라 지문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았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달리는 우리 아들 민호 때문이었죠. 민호는 우리 집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도 비린내 나는 식당 주방에서도 아들. 녀석이 골을 넣었다는 소식만 들으면 허리가 펴졌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번 대회 에이스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부부에게는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숨길수록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죠. 전국 대회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화장실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민호를 봤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발보다 큰 축구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가관이더군요. 앞코는 이미 벌어져 속살이 다 보이고 가죽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걸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들킬까봐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한 땀 한 땀 테이프를 붙이는 그 뒷모습.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식의 가난을 목격하는 부모의 심장이 얼마나 날카롭게 베이는지 말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대회 끝날 때까지만 제발.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아들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릴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천장이 다 젖도록 눈물이 났습니다. 제 낡은 안전화는 10,000원이면 밑창을 가는데 아들의 축구화는 수십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그 돈이 아까워서 아비라는 사람이 아들의 꿈에 테이프를 감게 만든 겁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팁으로 받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꼬박꼬박 모아둔 쌈짓돈이었죠. 여보, 민호 발치수가 몇이었죠? 요새 부쩍 큰 것 같던데. 글쎄 270이었나? 어제 보니까 발가락이 굽었더라고. 신발이 작아서 그런 건지. 우리는 잠든 민호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종이띠로 아들의 발치수를 쟀습니다. 혹여나 깰까봐 숨을 참으며 어둠 속에서 아들의 발을 만져보는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발바닥은 딱딱한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18살 소년의 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진창이었죠. 아내는 그 거친 발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었고 또한 다짐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번쩍이는 축구화를 사주겠다는 부모의 처절한 약속이었죠.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주방에서 손목이 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아들의 기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이상하죠. 내 인생은 지워져 가는데 자식의 인생이 빛나면 그걸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드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샀던 그 새 축구화가 우리 가족을 어떤 폭풍우 속으로 몰고 갈지 말입니다. 축구화만 사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고생의 끝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집 기둥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커다란 선택이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 축구화를 신은 민호는 날아다녔습니다. 그 신발이 아내의 쌈짓돈과 제 잔업수당이 뭉쳐진 결정체라는 걸 아는지 아들은 보란듯이 전국 대회를 휩쓸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인생은 늘 하나를 해결하면 더 큰 숙제를 던져주더군요. 대회가 끝나던 날 민호의 감독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학교 근처 허름한 찻집이었죠. 감독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아버님, 민호는 여기 있을 재능이 아닙니다. 이번에 독일 유스팀에서 테스트 기회가 왔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민호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독일. 이름만 들어도 아득한 먼 나라였습니다. 비행기 표값부터 체류비, 현지 레슨비까지. 감독님이 조심스럽게 내민 견적서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142만 원. 그게 우리 부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와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M1 숭늉만 들이켰죠. 제가 겨우 입을 뗐을 때 아내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엄마, 우리 집 이거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까? 집요? 여보, 이 집 우리 결혼하고 20년 만에 겨우 장만한 거잖아요. 이제 대출도 다 갚아가는데.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민호 저 녀석 재능이 있대. 지금 안 보내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민호 얼굴 어떻게 보겠나? 내 몸은 노가다를 해도 괜찮은데 저 녀석 꿈이 돈 때문에 꺾이는 꼴은 못 보겠어.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벽지 곳곳에 묻은 아들의 낙서, 우리가 직접 페인트 칠한 거실벽, 비가 새서 고생하며 고쳤던 천장. 이 작은 아파트에는 우리 청춘이 다 녹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놓읍시다. 집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우리 민호 씨가는 다시 안 오잖아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공들인 아파트를 팔고 학교 근처 낡고 습한 빌라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래. 여긴 공기도 좋고 조용하잖니.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 집이 좁아 불편할 텐데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아침엔 건설 현장으로,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이 끝나면 남의 집 파출부 일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척들이 몰려와 저희를 나무랐습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노후 대책도 없이 집을 팔아야 뒷바라지를 해? 걔가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부모니까 해주는 겁니다. 술 취한 손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욕설을 내뱉을 때도, 아내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를 때도 우리는 견뎠습니다. 독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민호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성공할게. 그래서 아빠 일 안 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성공 안 해도 된다. 그냥 다치지만 말고 돌아와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집도 건강도 노후도. 오직 아들의 꿈이라는 이름의 도박판에 우리 인생을 던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모든 걸 걸었을 때 가장 잔인한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는 걸 그저 구경만 해야 할 때입니다. 민호가 독일로 간 지 3년째 되던 해,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독일 4부 리그의 어느 작은 경기장. 민호가 프로 입단 계약을 코앞에 둔 결정적인 날이었죠. 아내와 저는 한국에서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우리 민호 꽃길만 걷자. 그렇게 웃으며 말입니다. 그런데 전반 30분이었나요? 화면 속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상대 선수와 부딪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방향을 틀다 무릎이 꺾여버린 겁니다. 민호는 경기장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제 가슴에 박히더군요. 운동선수 자식을 둔 부모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저건 그냥 넘어진 게 아니구나. 저건 우리 아들의 시계가 멈춘 소리구나. 독일에서 날아온 진단서는 차가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그리고 연골 손상.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겠지만 예전 같은 기량을 발휘하기는 힘들 거라고요.
사실상의 선수 생명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내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데 그날은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서 다 태웠습니다. 연기 사이로 우리가 팔아넘긴 집, 아내의 퉁퉁 부은 손마디, 제가 밤새 잡았던 대리운전 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진단서 종이 한 장에 찢겨 나갔습니다. 한 달 뒤 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공항 입국장에 나타났습니다. 빛나던 에이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만 남은 청년이 서 있더군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걷어차기 일쑤였죠. 어느 날 밤에는 마당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민호가 그 소중하게 아끼던 축구화와 유니폼들을 모아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데 이걸 태워?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찰 공도 없고 뛸 다리도 없는데. 아빠가 그랬잖아. 나만 믿는다고. 내 인생이 아빠 엄마 인생이라며. 나 망했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 나한테 올인했어? 왜?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그 눈빛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실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무엇을 걸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우리에게 나를 세운 겁니다. 왜 나한테 올인했냐는 그 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차라리 제 다리가 부러졌으면 싶었습니다. 제 노후가 망가지는 건 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슴속에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안주도 필요 없었습니다. 쓴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꼭 피를 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민호 엄마,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해. 민호가 축구를 버린 거지 우리가 민호를 버린 건 아니잖아. 신발은 탔어도 민호 발은 남아 있어. 우리가 다시 걷게 해줘야지. 하지만 말이 쉽지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무너진 성벽을 맨손으로 쌓는 것만큼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식음 전폐를 이어갔고 집안의 거울을 모두 깨버릴 만큼 증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호의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죠. 아들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아내와 저는 서로의 무릎을 주무르며 파스를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관절염으로 휘어진 손으로 제 거친 발바닥을 닦아주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의 눈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자식 농사라고 말하죠. 풍년이 들면 기쁘고 흉년이 들면 가슴 아픈 게 부모 마음이라지만 사실 부모에게 자식은 수확물이 아닙니다. 그저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죠.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민호가 엉망이 된 몸으로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축구밖에 모르던 아이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젖은 아들의 어깨가 너무나 가냘프게 떨리고 있더군요. 괜찮다. 민호야, 아빠 여기 있다. 그 말밖엔 해줄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앉아 민호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굳게 다쳤던 아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진 건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발바닥에 왔을 때였습니다. 민호야, 이 발로 그동안 얼마나 뛰었니? 엄마는 내가 골 넣는 것보다 이 발이 퉁퉁 부어있는 게 늘 더 마음 아팠어.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놔도 돼. 엄마 나 이제 축구 못해.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인생 다 망쳐놓고 내가 무슨 염치로.
무슨 소리를 하니? 축구가 아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축구화 없어도 너는 걸을 수 있고 엄마 아빠는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 보상받았어. 아내는 민호의 흉터투성이 무릎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십자인대 수술 자국이 선명한 그 무릎은 우리 가족이 겪어온 20년의 훈장이자 상처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참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들에게 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아들의 웃음이었다는 것을요. 신기한 일이죠.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민호는 그날 이후로 축구를 시작했을 때처럼 반짝이는 눈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쳐봤으니 누구보다 부상당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안다며 스포츠 재활과 지도자 공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빌라 월세방에서 웃음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현장으로, 어머니는 주방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등구비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동네 작은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화려한 만찬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소주 한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너 공부하는 게 축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냐? 아빠, 축구는 몸이 힘들었는데 공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나중에 저처럼 아픈 애들 도와주고 싶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이상 미안함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라는 안도감뿐이었죠. 우리는 축구공 하나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던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내 자식이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시나요?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60대 문턱에 서서 돌아보니 이제야 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 가족의 긴 여정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집도 팔고 꿈도 꺾였던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예상치 못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두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온 분들은 아실 겁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둠도 결국은 거치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생각지도 못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의 십자인대가 끊어졌던 그날, 우리 가족의 세상은 영원히 멈춰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 입은 무릎은 아들에게 새로운 눈이 되어주었죠. 민호는 이제 그라운드 위의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축구를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운 티가 나는 민호가 퇴근길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첫 월급이라며 빨간 내복이나 용돈을 주려나 싶었는데 봉투 안에는 용돈과 비행기 티켓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좁은 월세방에서 저 뒷바라지 하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시고. 이제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제주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바다도 실컷 보고 오시죠. 아내는 티켓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만져보았습니다. 20년 전 어둠 속에서 민호의 발치수를 재던 그 종이띠처럼 말이죠. 아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처럼 뜨겁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런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건설 현장을 떠나 은퇴를 했습니다. 시멘트 가루 날리던 거친 현장 대신 요즘은 주말마다 아들의 축구 교실로 출근하죠. 아이들이 운동장에 흩어놓은 공을 줍고 빈 물통을 채워주는 게 제 소소한 일과입니다. 가끔 지인들이 묻습니다. 아드님 국가대표 못 시켜서 아쉽지 않냐고요. 그럼 저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제 인생의 국가대표입니다. 남 아픈 거 먼저 알아봐 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황혼이 물든 저녁, 아내와 나란히 앉아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운동장에서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환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다. 그치? 집도 팔고 눈물도 참 많이 쏟았지만 결국 저 웃음 보려고 우리가 그 모진 길을 걸어왔나 봐요. 그러게 번듯한 집이야 나중에 사면 그만이지만 저 녀석 웃음은 무엇으로도 못 사는 건데. 우리 인생 이만하면 풍년이야, 안 그래? 돌아보면 참 치열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제 등골을 깎아 아들의 앞길을 닦았습니다. 한때는 그 길이 막혀 자식 농사 실패한 줄 알고 밤새 가슴을 쳤죠.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면 스스로 숲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가요? 내가 부족해서 더 못해줬다는 미안함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닳아버린 신발과 굽어버린 등구비를 우리 자식들은 가슴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아도 당신이 쏟아부은 그 사랑이 거름이 되어 자식의 인생에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겁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자식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하고 있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 그 어떤 비싼 축구화보다 더 힘차게 우리 자식을 뛰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하고 평온한 황혼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상의 모든 축구 부모님 그리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바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사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